비호까지 12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공 등의 결격 사유.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어제 금치산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한자로 적어보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고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자. 그 요건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금치산자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한정치산자는 치매 환자처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요건을 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말뜻 후견인은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어쨌든 결론만 우리 시험에는 나오니까 이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벗어나려면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선고입니다. 파산선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도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선고받지 않고 뭐 채무 회생 인가 신청을 했다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이죠.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만기 석방. 만기 석방되어도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석방이 있고 집행 종료에는 가석방이 있습니다. 집행 종료인데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인 경우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만약에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만기 석방이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하더라도 만기 3년 살고 나와서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므로 가석방된 자나 만기 석방된 자나 재지연 날로부터 보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 종료고 이게 두 번째는 집행 면제가 있는데 집행 면제 집행 면제는 첫 번째 특별 사면이 있고요. 특별 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세 번째,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형의 시효 완성이 있다. 세 개 모두 다 3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별사면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는 사면법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엔 범위가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일반 사면은 특별사면은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면법에 의하면. 일반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사면을 대사라고 하고 특별 사면을 특사라고 하는데 특별 특사 됐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대사면 됐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겁니다.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고 확정 판결 받은 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시험에 결론만 나온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법률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럼 간통죄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2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이 폐지되면 석방은 되겠지만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인데 시효라는 말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의 시효는 형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 공소시효는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도 안 받죠? 최근에 뉴스에 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은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도 아니다. 다만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3년 지나야 된다. 예를 들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근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간 집행을 못하면 이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형의 시효 확정 판결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결론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 용어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만 시험에 나오니까 선고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면 형법 60조에 보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미한 범죄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3년은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유예 기간 안에 죄를 1년짜리를 새로 지으면 옛날 3년 받은 거하고 새로 지은 죄 1년 같이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이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12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그만두고 개업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8번 또 좀 중요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번째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 3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3개는. 자, 그러면 사망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러면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면 언제 벗어나냐고요?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다시 개업할 수 있는 거죠. 취직도 할 수 있고. 자, 그 죽으면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면 언제 벗어나냐고요.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죽으면.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바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직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권 결정만 되면 금치산 선고를 받고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금치산 취소 선고만 받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근데 자격증 있는 임원들이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아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개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1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1월 1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월. 그러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니까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할 수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 A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위반 행위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어야 하는데 이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1월 11일은 2월 11일 날 취직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위반 행위 한 게 아니잖아요. 취직하기 전에 옛날에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11번째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저 법에 의한 벌금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국회의원직이나 대통령직 박탈되죠. 우리는 300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금액이 없다가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12번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호에서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단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결격사유 효과. 이 결격사유 효과를 보면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등록 전후,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후,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이라면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 고용 후에는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 사유. 근데 지금 법조문에는 해고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단어인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절대적 취소고, 고용인,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표현 5번이 나오는데요. 3년. 암기사항 46번에 보면 3년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 46번에 5번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3페이지 결격 사유 효과까지 했는데 2월이라는 표현은 암기사항 38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8번에 1번, 2번에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개월 이내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3, 54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54페이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없는 자는 했는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결국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54페이지 문제입니다. 1번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경우 한정치산 선고 받아야 되고요. 벗어날 때는 취소 선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됐으면 결격 사유 아니죠? 그래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3번은 등록 취소되고 3년이 미경과되어야 결격 사유인데 경과됐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죠? 암기사항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4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면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된다. 5번이 답이네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이 답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있는데, 고용인이 누구냐면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앞으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용어정의에서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장 큰 차이점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말하죠. 우리 현업에서는 주로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 저는 상무로 취직해봤어요. 상무 전무 명칭자를 불문하고 다 고용인입니다. 사장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자, 그래서 이게 일단 고용인이라는 걸 용어를 알고 책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2번에 1번에 있는 의의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좋은 말 적으면 되는 거고요. 2번에 양가로 1번 고용인 고용신고가 있고요. 57페이지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는데, 자 먼저 고용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밑줄 치십시오. 고용신고 인장 등록이 작년부터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암기사항 프린트 내드린 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위조된 자격증으로 개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4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교육은 소속공개사 될 사람 같으면 실무교육,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사후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한다. 사후 10일 이내 한다. 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한다. 10일은 암기사항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40번에 10일이 정리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 양가로 3번 이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57페이지 맨 밑에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이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 보조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차이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고용신고해야 되고 둘 다 고용관계 종료신고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둘 다 해당되는 거죠.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비밀 지켜야 됩니다. 둘 다 금지행위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이런 거는 뒤에 끝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를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 59페이지 양가로 2번 양벌규정 형사책임,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입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다. 고용자 사장 책임인데, 사장 책임은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행정상 책임,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과실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민사 책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 책임을 보면, 그러면 이런 고용인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직원이 만약에 1억 원의 손해를 1억 하지 말고 한 3억 정도 해볼까요? 3억. 만약 3억의 손해를 고용인이, 직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억. 근데 손해는 3억이 발생했는데 6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각각 3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3억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다 누가 배상해 주냐면, 그 의뢰인들이 보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면 사장하고, 즉 개업공개사와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현실적인 판례를 보니까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왜냐하면 직원이 중개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중개업무를 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서명 날인해요, 안 해요? 계약서에. 저도 직원으로 취직하자마자 취직하는 날 한 건 했어요. 한 건 해가지고 사장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 욕만 실컷 얻어먹었어요. 제가 도장 찍을까요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건이나 하나 더 물고 와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계약서 쓰는데 있지도 말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은 직원들이, 즉 소속공개사도 전혀 서명 날인을 안 해요. 현실은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도 직원들은, 소속공개사는 나 한 적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책임 안 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직원들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라고 계약서에. 그래야 잘못되면 나중에 공동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회에서, 공제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고용자입니다. 고용자는 직원, 실장에게 역시 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3억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이죠. 제가 3억을 적었는데 보정 설정은 1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나 협회 공제조합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돈 가지고 또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하고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재산은 다 빼돌려 놓고 해야 되겠죠. 재산 있으면 손해배상 해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이 고용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직원, 실장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정선급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서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이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로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도 거의 못하고요. 직원이 서명 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사 책임에 대해서 봤고요. 행정상 책임은 이 실장, 고용인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상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책임이 있는데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59페이지 양가로 2번 양벌규정 형사책임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법 제48조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요. 벌금만 받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1,000만 원 벌금을 받는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X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 잘못으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해당 조에는 1,00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게 바로 과실책임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가 벌금을 받아도 300만 원 이상 설령받았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잖아요.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60페이지 문제입니다. 중개보조원 틀린 것은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암기사항 프린트 40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따라서 7일, 10일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그 암기 프린트 31번에 개공 플러스 소공 31번 한번 봅시다.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말고 좀 밑줄 좀 치십시오. 39번 39번이 아니고 31번 맨 밑에 별표 까만 별표 두 번째 개공 플러스 소공에 보니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있죠. 그래서 인장등록은 보조원은 의무가 없다고요. 소공 플러스 개공만 있다고요. 인장등록. 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으니까 인장등록 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1개월입니다.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과실책임이라고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횡령하고 안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런 경우에 판례는 그것도 중개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떼먹은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60번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10일 이내에. 암기사항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40번에 2번에 있죠. 40번에 2번. 40번에 2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암기 프린트 40번에 2번. 4후 10일 이내 10일, 7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 결격 사유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고용인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60페이지 업무의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